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가르고 그의 손짓 하나가 나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상이란 임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임금이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는 기록. 그 임금의 이름은 연산군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신하 수백 명을 죽이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밤에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꿈에서 봤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숙종은 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정조는 자기 아버지 그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신하에게 고백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키워드 역사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왕의 공포입니다. 역사책에서 왕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왕도 두려워하는 존재.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반대쪽을 보려고 합니다. 왕이 무언가를 두려워했던 순간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에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왕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선의 왕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신하였을까요?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둘째,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왕일수록 더 많이 두려워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셋째, 실록에 기록된 왕의 공포, 그 장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한양 경복궁 안쪽 깊숙한 곳. 해가 지고 나면 궁 안은 작은 등불 몇 개만 남습니다. 내관들은 먼 곳에서 대기하고 있고 왕은 혼자 침전에 앉아 있습니다. 한낮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침에는 조회가 있었고 낮에는 경연이 있었고 저녁에는 신하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왕은 혼자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는 왕을 상상할 때 항상 낮의 왕을 상상합니다.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 목소리 하나로 100명을 움직이는 그 장면. 그런데 밤의 왕은 달랐습니다. 침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왕은 무엇을 봤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직접 기록된 구절들. 그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하루라는 것이 우리 상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연이 있었는데 경연이란 신하들이 왕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경연이 끝나면 상소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왕에게 올라온 상소문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70만 건입니다. 70만 건. 왕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소를 읽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왕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 공포는 기록입니다. 조선의 왕에게 가장 독특한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관이었습니다. 사관이란 왕의 곁에서 왕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관이라는 사람, 왕이 보자고 해도 안 옵니다. 아니, 올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태종이 자기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거부했습니다. 태종은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인의 기록을 보고 싶다. 신하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자기에 대한 기록 하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록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안에 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왕들은 이 기록이 두려워서 더 신중하게 말하려 했고, 어떤 왕들은 기록이 두려워서 사관을 자기 곁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연산군이 그랬습니다. 사관을 경연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왜 사관이 꼭 있어야 하느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앞에서 연산군은 잠시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왕도 역사 앞에서는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남을 그 기록.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그 기록.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조선 왕 조실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왕이 두려워했던 그 기록.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산군 시절 무오사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화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수십 명의 선비들이 죽거나 귀양을 간 큰 사건입니다. 이 사화의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사관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과정을 자기 스승 김종직의 글을 빌려 실록에 담아두었습니다.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연산군 때 발각됐습니다. 연산군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에 형벌을 내렸습니다.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김일손은 살아있었지만 죽였습니다. 수십 명이 연루되어 화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세조를 비판했다는 이유였지만 실록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연산군이 진짜로 두려워한 건 기록이라는 것 자체의 힘이었습니다. 기록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남긴 글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수십 년 뒤에도 살아남아서 왕에게 칼을 겨눌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록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이 죽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더 자세하게 실록에 남았습니다. 연산군을 비판하는 기록이 더 풍부하게 남았습니다. 기록을 두려워해서 기록을 막으려 했더니 오히려 더 나쁜 기록이 더 많이 남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공포는 신하입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왕은 신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따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신하를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하들의 집단적인 거부를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에는 대간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이 세 기관의 관리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상소를 올리고 벼슬을 내놓고 자기 목을 걸고 반대합니다. 중종 때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집단으로 반대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조정의 거의 모든 신하가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종은 그 상소 더미를 앞에 두고 사흘을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 장면이 참 묘합니다. 왕이 결정을 바꾼 겁니다. 아무도 왕의 목에 칼을 들이밀지 않았는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신하들의 글 더미 앞에서 왕이 물러선 겁니다. 왜였을까요? 왕도 혼자서는 나라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전부 등을 돌리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현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려움이 꼭 나쁜 결과만 낳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신하가 두려운 왕일수록 더 신중하게 결정했고 신하를 두려워하지 않는 왕일수록 독단에 빠졌습니다. 연산군이 딱 그랬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통치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순간 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가장 신하들을 두려워한 왕을 꼽는다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영조를 이야기합니다. 영조는 신하들이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 그 의혹이 영조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신하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신하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탕평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파, 저 파를 골고루 쓰는 정책. 사실 그 밑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이 들고 일어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탕평책은 조선 역사에서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공포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왕의 죽음 공포는 우리의 상상과 조금 다릅니다. 선조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 왕.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버려진 채로요. 그것만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선조는 피란 중에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예 조선을 포기하고 명나라 땅으로 들어가려 한 겁니다. 신하들이 막았습니다. 전하, 그리하시면 조선은 끝입니다. 선조는 울었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실록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목숨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다만 실록은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선조는 불안해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공포의 진짜 이름입니다. 죽음보다도 왕이 더 두려워한 건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 그것이 왕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네 번째 공포는 하늘입니다. 가장 의외의 것.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개념 때문에 왕들은 하늘을 무서워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왕의 덕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하늘이 왕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가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인의 덕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이 모든 것이 과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세종은 가뭄이 들었을 때 밥을 줄이고 음악 연주를 멈추고 반성의 의미로 여러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퍼포먼스인지 진심인지를 두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려움이 왕을 오히려 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두려운 왕은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대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 그런 왕이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에서 하늘의 경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왕 중에 성종이 있습니다. 성종은 천문 현상에 대단히 예민했는데 혜성이 나타나거나 일식이 생기면 즉시 신하들을 모아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때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왕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왕의 두려움이 신하들의 무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왕을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광해군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해군은 보통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왕. 어머니를 폐서인으로 만들고 형제를 죽인 왕. 그런데 광해군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거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피란을 떠날 때 광해군은 나라에 남아서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피란을 가고 하나는 남아서 전쟁을 수습하는 겁니다. 17살의 세자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불타는 마을을 봤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을 봤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경험이 광해군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왕이 된 뒤 광해군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몰아낼지 모른다는 공포. 나라가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광해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형 임해군을 죽였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임모광후를 서궁에 가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자기를 위협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두려워한 반정. 그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가뒀더니 그 행동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의 공포는 그것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 실록 속 광해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왕입니다. 11살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됐을까요? 정조는 왕이 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 한마디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역적이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정조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정조도 두려웠을 겁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싸우는 방식으로 정조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쌓은 것도 그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곁에 성을 쌓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죄책감이 도시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조 제위 24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려움을 없앤 왕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간 왕. 그것이 정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인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한 결정들을 되돌아본다. 잘못이 있으면 다음날 바로잡는다. 매일 밤 혼자 침전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는 왕.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왕의 공포. 기록이 두렵고, 신하들이 두렵고,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하늘이 두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두렵고, 두려워서 더 많이 죽인 왕이 있었고, 두려워서 더 신중하게 결정한 왕이 있었고, 두려워서 더 정면으로 마주본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었는지를 역사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두려워하는 인간이었다는 것. 500년 전 궁궐 안의 이야기이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에는 왕이 두려워했던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헌부와 사간원, 조선 500년을 버티게 한 그 기관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조용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다음 키워드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였습니다.